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문장혁 교수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다양한 수치 해석 기법을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챕터 24장이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22장은 그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간단한 형태인 Initial Value Problem, 초기값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라고 한다는 소리는 뭐죠? 예, 초기, 시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 t가 0일 때 그때의 함수값을 저희가 뭐 얼마라고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알고 있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시간이 만약에 스텝이 계속 진행이 됐을 때 함수 t가 얼마가 됐을 때 그때의 결과가 어떠한 값을 가질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게 초기값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t에 대한 함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함수의 완벽한 형태를 모르고요. 그냥 함수의 완벽한 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위치에서의 함수값을 그 다음 스텝, 시간이 얼만큼 흘렀을 때 그 다음 스텝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예측을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한 거지만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아니죠. 이 형태는 미분 방정식의 형태는 어떨까요? 바로 저 함수값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식이다라는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t가 0일 때 함수값이 f0였다면은 여러 가지 간단한 기법이 있죠. 시간이 t일 때 예를 들어 델타 t만큼 갔을 때 그때의 함수값이 처음 함수값에서 얼만큼 더 추가를 해줘야지만이 다음 함수값이 나올 수 있는지를 푸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업수학 시간에서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충분히 많이 풀어봤었죠. ax 플러스 p 이런 상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풀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만약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마 제차 호모지나이제이션 솔루션 혹은 비제차 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푸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컴퓨터한테는 그런 방법을 알려줄 수가 없는 상태고요. 단지 우리는 이런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있을 때 초기에 함수값을 준다고 하면은 그 다음 함수값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미분 방정식을 푸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계속 이야기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챕터에서는 사실 이제 배워야 될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로 룬지쿠타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계 쪽을 발전 기계를 하시게 되면 동력학 같은 거 혹은 이제 제어 같은 거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뭔가 다이나믹스한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풀으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때 바로 여러 가지 푸는 방법들 중에서 아마 오규영 교수님이나 김원희 교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실 부분이 아마 룬지쿠타 메소드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룬지쿠타 메소드가 사실은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그런 푸는 방식의 차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오일러 메소드, 후엔 메소드, 미드포인트 혹은 포스 오더 룬지쿠타 메소드라고 하면서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번 챕터에서는 아마 슬라이드가 한 60장이 돼서 다 하진 못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일러 메소드를 써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ODE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왜 다이나믹스 문제를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초기값 문제라고 했는데 초기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분 방정식이 시간에 따라서 미분되는 형태, 즉 이니셜 초기값에서의 함수값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문제들이 다이나믹스 문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동력학이라든지 전기 쪽에서는 제어가 되겠죠. 제어 같은 경우에 시간에 따라서 어떤 피드백을 갖다가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메소드를 갖다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다
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챕터에 좀 개요를 갖다가 보시면요, 저희가 이런 상미분 방정식을 먼저 유도를 하고 그다음 해를 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공학에서 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시는 것처럼 피직스로 F 이퀄 ma라고 하지만, 물론 a라고 하는 것은 뭐죠? 시간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물론 이제 F는 ma라는 피직스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물체의 뭐죠? 중력이라는 힘과 그 다음에 항력,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항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고려를 한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할 때 보시는 것처럼 F는 ma는 mg 빼기 cdv 제곱이 되겠는데, 질량을 다 나눠주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은 시간에 따라서 함수값이 변하는 상미분 방정식. 여기서 독립변수는 시간에 대한 t 하나만 있고요. 독립변수 independent variable,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 종속변수 v가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v가 여기 제곱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선형 상미분 방정식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v 아날리티컬 폼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원래 비선형은 저희가 제차 비제차로 간단하게 풀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마 처음 수업을 할 때 아마 이거 어떻게 하는 숙제도 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충분히 아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뭐 하냐? 바로 뉴메리컬 메소드를 써가지고 컴퓨터한테도 좀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답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초기의 속도를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 스텝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을 갖다 추가를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시간의 변화량이 분명히 있어야 줘야 될 텐데, 우리가 컴퓨터의 계산의 한계상 이 시간의 스텝은 아주 인피니티테시멀 스몰 하지는 못하다. 즉 적정한 사이즈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타임 스텝을 가졌을 때 시간의 변화량은 어떻게 표현이 되죠? 시간이 변하는 동안 속도가 얼만큼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시간이 아주 조밀해진다고 하면은 dt분의 dv만큼 시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랑 똑같은데, 우리는 물론 이거를 쓰면 참 좋겠는데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때문에 한 이 정도밖에 쓰지 못할 것 같고요. 이제 또 봤는데 우리 dt분의 dv라는 함수값을 이미 여기에 갖고 있습니다. 즉 g-cd 나누기 m에다가 v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v제곱은 저희가 이니셜로 이미 줬기 때문에 초기에 i 값을 vi를 줘서 제곱을 구하시게 되면은 바로 dt분의 dv에다가 델타 t만큼, 바로 이런 원리로 갖다가 업데이트를 추가를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거의 무방할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쉽죠? 참 쉽죠? 아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의 속도의 변화율을 기술하는 미분 방정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물론 이미 답을 다 알려주는 형태이긴 한데, 이런 미분 방정식을 저희는 사실 지금까지는 어려운 방식, 제차, 비제차 솔루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풀이를 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얘를 수식적, 뉴메리컬 방법, 수치적으로 갖다가 쉽게 푸는 방법을 좀 더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상미분 방정식과 편미분 방정식을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독립변수, 여기서는 시간에 대한 독립변수였죠. 독립변수가 한 개일 때는 상미분 방정식, 그게 둘 이상이 될 때는 편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건 공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x, y, g를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제 공간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하겠고요. 상미분 방정식은 독립변수가 하나인 시간에 대해서만 보통 얘기할 때는 주로 상미분 방정식을 많이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라플라스 이퀘이션과 같은 이제 편미분 방정식을 주로 많이 다루게 되겠고요. 보통 이제 시스템, 다이나믹스 시스템을 갖다가 좀 다루실 때는 저희가 앞에서는 V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가속도를 하나 고려했다면은, 사실 V라는 것은 거리에 따라서 시간의 변화량이 얼마인지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MCK에 해당하는 보시는 것처럼 상미분 방정식, 시간에 따른 상미분 방정식을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은 뭐 아마
이런 형태로 점 2개 찍어줘야겠죠. 예, 아마 공학수학 책에서는 이런 문제를 주로 많이 푸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죠. 변형을 해가지고 예, y 더블 닷닷을 뭐 z로 치환을 해가지고 뭐 1차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얘를 갖다 뭐 매트릭스 형태로 치환을 해주시는 방법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제차 비제차 솔루션을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은 라플라스 이퀘이션으로 변환을 시켜주신 다음에 간단한 산술 연산으로 하신 다음에 인버스 라플라스를 통해 가지고 푸는 방법들도 존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미분 방정식은 다 야 컴퓨터야 너가 해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문제를 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기법을 잘 익히신다고 하면 n차가 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고차 미분 방정식이 있는 경우에도 조금 아이디어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앞장에서 2차만 돼도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함수값을 업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에 따라서 이 함수가 변하는 거를 갖다가 물론 이 dt를 좀 파이나이트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 따라서 1차는 이렇게 그냥 쉽게 대입하면 되는데 2차를 어떻게 정리를 하지 라는 생각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 이런 식을 1차 방정식계로 치환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속 변수의 1차 도함수를 새로운 변수로 정의를 합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거리에 따라서 시간의 변화율을 속도로 갖다 치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제곱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치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지고 1차 연립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선형 연립방정식으로 치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겠고요.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 뭐 사실 이미 여러분들 공수 시간에 하셨던 내용이라서요. 어떻게 보면 리바이벌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은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해주고 x에 해당하는 x랑 v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0하고 1,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n분의 k, 마이너스 n분의 c로 갖다가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은 뭔가 여기에는 이만큼 시간에 따라서 변화율과 그거에 해당하는 매트릭스가 존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k 정도로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뭐 x로 보셔도 되고 다른 변수를 쓰셔도 되는데 그냥 단지 시간에 따라 미분이 돼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런 형태 보시게 되면은 뭐 매트릭스 지어주시게 되면은 어때요? 미분의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이 식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구나. 매트릭스 형태로도 표현이 조금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n차 미분방정식이 유일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 n개의 조건이 필요하다. 뭐 미분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죠. 저희가 1차 상미분방정식이라고 할 때 사실은 이런 문제 푼다고 할 때 저희가 초기값 문제라고 했을 때 초기의 속도가 v0 얼만지를 하나 알려주셨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이퀘이션을 보셨을 때 어땠죠? 2차의 미분 방정식으로 되어 있었던 경우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당연한 거겠지만 초기 값의 x의 위치라던 뿐만 아니라 특정한 위치에서의 v0 초기값 위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2차 상미분 방정식은 두 개의 초기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풀 수가 없었던 것처럼 n차일 때는 n개의 초기 조건이 이미 주어져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앞에서 저희가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을 했었는데 이 y가 내포하고 있었던 것은 x랑 v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초기에 해당하는 x0랑 v0를 동시에 알려주셔야지만이 초기값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에 대해서 초기값은 부여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계값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경계니까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x 혹은 y, z에 대해서 다른 독립변수들에서 조건들이 뭐 부여된다라는 것들도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수치 해석 푸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개요를 좀 얘기할 거고요. 오늘 아마 조금 룬치쿠타까지는 나갈 수 없을 것 같고 아마 오일러법에 대해서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면서 천천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기값 문제가 되겠습니다.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의 자유낙하 속도를 구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시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속도가 변화하는 정도가 중력 가속도랑 그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변수가 있는데 V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변수가 조금 바뀌어줘야 되다 보니까 이런 함수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밑으로 그러니까 중력이랑 같은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면 중력과 부호가 반대 방향으로 항력을 받는데요. 반대로 그게 아니고 위로 쏠 때도 있죠. 그럼 중력이 아래로 받는데 그때는 어때요? 항력이 오히려 중력이랑 같은 방향으로의 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긴 하는데 그쪽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호가 조금 필요합니다. V의 방향이 즉 안에 들어간 함수가 x가 0보다 큰 경우,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부호를 1 혹은 마이너스 1을 해주는 뭐 이런 조건문과 비슷한 거죠. 그런 것들을 넣어주신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겠죠. V의 부호에 따라서. 그때의 항력 개수를 갖다가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문제가 풀 때는 V가 항상 0보다 크다 정도에 대한 케이스를 갖다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점프줄이 늘어날 때 위방향으로 작용하는 추가의 힘을 갖다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죠? 저희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줄의 길이가 있는데 번지 점프를 떨어뜨리면서 얘가 쭉 늘어날 텐데 그때 늘어난 길이 델타 X만큼 그때 줄의 스프링 상수만큼 위로 당겨주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힘을 갖다가 고려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훅스 법칙을 사용을 할 거고요. 줄어날 때 마찰에 의한 관세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좀 고려를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찰까지는 우리가 뭐 고려할 정도로 복잡한 시스템을 다룰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뤘네요. 어쨌거나 최종적으로는 시간의 속도의 변화, 가속도라는 것은 중력 방향의 힘과 그다음에 항력, 엄밀하게 공기 저항이겠죠. 그다음에 줄이 늘어났을 때 늘어나는 만큼의 뭐라고 해야죠? 복원력이라고 해야 되냐? 탄성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줄의 탄성력. 그다음에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줄이 늘어날 때 얼마나 줄이 빠르게 당겨졌는지에 따라서 비례하는 속도에 비례하는 어떻게 보면 저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마찰력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우리의 핵심은 이런 피직스를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처음 초기 사람이 뛰어내릴 때 어때요? 처음에 초기의 속도는 당연히 0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물론 V0를 갖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시간이 지났을 때 1초일 때는 그때 속도가 얼마일까? 2초일 때는 얼마일까?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속도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게 본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물론 무한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많은 스텝을 갖다 본다라고 좀 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상미분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시간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변하는 것을 시간과 혹은 그 종속 변수 자체가 독립 변수라 종속 변수의 조합으로 갖다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가끔 상수로 갖다 표현이 될 텐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속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어쨌거나 컴퓨터한테 이런 형태가 미분 방정식이 주어지시게 되면은 단일 단계법이라고 표현하지만 룬지쿠타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값은 이전 값에서 기울기의 크기 곱하기 그다음에 간격의 크기로 갖다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다음 스텝 i 플러스 1번째에서의 값은 기존 i번째에서 함수값에다가 추가로 이만큼 파이는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이 변화율 자체는 그냥 시간에 따라서 함수값의 변화율 플러스 h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타임 스텝 dt인데요. 어프록시메이션하게 dt가 되겠고 여기도 사실은 델타 t에 델타 y가 추가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타임 스텝을 우리가 얼만큼 가져가야 될지가 있고요. 이 타임 스텝 너무 적으면은 그때그때마다에서의 이 미분 기울기 값 함수값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단점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특정 위치에서의 미분 개수값은 얼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t가 브루드하게 좀 커지다 보니까 이 델타 t의 델타 y가 같다라고 말을 하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프록시메일리 대략적으로 같다인데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때 시간과 y를 얼마를 넣어주셔야지 얘랑 대응되는 그때의 함수의 기울기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짝 고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t가 내가 원했던 t0랑 t0에서 델타 t의 위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t를 사실 이 사이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하셔서 넣어도 되는데 t0를 꼭 넣으실 필요 혹은 y0를 꼭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지 우리가 적절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인데요. 저희가 앞에서 유한 차분이라는 걸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오실 때 앞에 forward, backward, 그다음 central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의 조건에 따라서 이게 구할 때 조금 차이를 살짝 보여줄 수 있겠고 어떤 게 그나마 에러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들도 고민을 해보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아주 간단한 이런 오일러 메소드를 가지고 오일러라고 하는 것은 뉴턴 랩슨의 방법을 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방법론을 어떻게 조금 더 어렵게 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방법론으로는요, 오일러 메소드라는 게 있겠습니다. 오일러라고 하는 것은 저희 앞에서 새로운 증분이라고 할 수 있는 애 초기값에서 이 증분한 거에서 h라고 되어 있긴 한데 뭐 델타 t라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증분의 정도를 갖다가 바로 t가 i라는 점, 그 점에서 함수값의 기울기를 갖다 구해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림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무슨 말이냐면 dt분의 dy가 얼마입니다 라는 거를 문제에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기울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함수의 구간의 크기를 h를 델타 t를 우리가 이미 정해놓고 있어서 그만큼 이동을 하면 됩니다. 이 이동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함수값실은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가 될 거고요. 이 x가 델타 t가 되겠고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함수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dt분의 dy라는 거 이미 있고 이 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그때 초기값 위치를 줬기 때문에 모르는 거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구해올 수가 있겠고요. 물론 그 다음 스텝도 여기에서의 기울기 값을 새롭게 업데이트만 해줄 수만 있으시면 참 좋겠는데 먼저 그걸 잠깐 보기 전에 봤더니만 이렇게 직선으로 날아가서 새로운 점을 예측을 했어서 사실은 실제 함수는 1차 함수를 따라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수치적인 에러를 항상 갖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초기 값을 여기 줬죠. 근데 우리는 이 파란색 선을 사실 모릅니다. 컴퓨터가 알고 있었으면 뭐 풀 필요 없는데 우리는 모르고요. 단지 그 점에서의 기울기들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 가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다음 포인트 찍었는데 문제는 그 위치에서의 정확한 위치 값은 모르고 그 위치에서의 기울기 값. 왜 아냐? 우린 dt분의 dy가 그때마다 기울기는 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건 뭐예요? 여기서 또 다른 기울기를 쏘겠죠? 기울기 쏘서 다음 위치에 갈 텐데 문제는 실제 점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기울기를 이렇게 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 멀리서 엉뚱한 데로 쐈기 때문에 그 다음 점은 뭐 사실 뭐 여기 있다 보니까 이 에러가 현실적으로는 줄어들지 못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예, 그렇다면 이 오일러법을 이용을 해서 한번 진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y 프라임 시간에 따라서 y의 변화율은 4 곱하기 exponential 0.8t 0.5 y라는 이런 상미분 방정식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1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푸는 게 문제는 아니고요. 엄밀히는 다음과 같이 그냥 나왔다, 풀었다라고 여러분들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t가 0부터 4초까지 해서 간격을 1씩 넣어가지고 즉 t가 0일 때, t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때 함수값이 얼마냐라는 거죠. t가 0일 때 함수값은 2였고요. 그래서 4 넣고 뭐 넣어서 그때 함수값들이 다들 얼만지를 와서 얘를 딱 플랫을 하는 게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주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t를 0, 1, 2, 3, 4를 넣으면 참 좋겠는데 컴퓨터는 이 과정을 엄밀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수치적으로 갖다가 사용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먼저 오일러 첫 단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y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 그때의 기울기, 그 다음에 함수값의 h, 책에서는 h라고 되어 있어서 이 방법을 쓸 텐데요. 저는 이거를 이제 델타 t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함수값의 변화율이 얼마냐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t는 저희가 앞에서 1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dt분의 dy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4의 exponential 마이너스 0.8 t 플러스 마이너스 0.5 y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죠? 우리가 t가 얼마일 때 0, y가 그때 얼마였었죠? 그거는 좀 알고 있어줘야겠죠? y가 아마 0이 2였습니다. 그래서 2일 때 여기다 넣어주시면 좋게, 여기다가 0 넣어주시고 여기다 2 넣어줘서 그때의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3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3이고요. 기울기가 1이어가지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y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값은 아마 2였던 것 같고요. 기울기는 3, 그 다음에 곱하기 1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음 값은 5가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t가 1일 때 이그젝트한 솔루션에다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어때요? 5랑은 차이가 꽤 크죠. 그렇기 때문에 19% 정도의 오차가 이미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함수가 1차 함수였으면 에러가 0이었을 텐데 1차 함수면 아쉽게도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은 복잡한 지수함수를 띄고 있었기 때문에 19.18%가 됐고요. 이 에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델타 t를 0.5 혹은 더 1보다 작은 값으로 줄인다. 그러면은 오차를 줄여가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모델을 바꾼다. 모델을 바꾼다라는 게 뭐죠? 바로 오일러 메소드 자체의 이미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시겠지만은 뒤에 1차에 대한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뒤에 2차에 대한 게 추가가 돼서 뭔가 복잡하게 표현을 하면은 에러를 줄일 수 있다. 바로 테일러 시리즈에서 얘기를 했었던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텐데 대신 그러려면은 커베처 y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커베처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값들까지 과연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까지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의 기울기랑 크기인데요. 여기서는 델타 h, 델타 t는 그냥 1 그대로 가져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함수값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t는 1이고 아까 단계에서 y가 5였었죠.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1일 때 5가 되겠고 나머지는 4의 지수 0.8 아까 마이너스 있다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없었네요. 그다음 곱하기 0.5 곱하기 y 해서 5 해주시면 그 다음에 델타 t는 똑같이 1이었기 때문에 11.4가 나오겠습니다. 그때의 정의는 14.8이어가지고 아직도 23%의 에러가 되겠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었지만 이미 에러를 꽤 많이 차이를 가지고 간 케이스라서 여기서 또 기울기를 알아서 다음 걸 쐈다고 할지라도 이미 에러가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6.19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2, 5, 11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속 갔을 때 실제로 참 오차량은 꽤 계속적으로 에러가 쌓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항상 쌓이는 건 아닙니다. 그 함수가 1차 함수를 따라가거나 혹은 반대로 더 저차 함수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탁 틀어서 여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오차가 조금 누적이 될 수도 있는 경우들도 존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 파란색 트루 솔루션하고 우리가 오일러 메소드를 통해서 구한 문제는 이렇게 항상 오차를 조금씩 점점 더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가 되겠고요.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오차가 정말 커져서 이게 솔루션이 맞나? 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고요. 이런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지금 총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시간 스텝을 줄이는 거, 두 번째는 이 오일러 메소드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쓰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나오겠는데요. 오일러법에 대해서 이제 오차 해석이 발생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절단 오차가 있겠습니다. y의 값을 근사적으로 구하는 기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데, 전체의 절단할 때 발생하는 오차라는 것은 국부적으로 절단 오차 한 스텝에서의 발생하는 그런 한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파 전답 모든 단계에 걸쳐서 이제 발생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반올림 오차가 있겠습니다. 계산기에서 사용하는 유효 숫자, 유한 자리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유효 숫자 문제가 있긴 할 텐데요. 뭐 매트랩 같은 걸로 수행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절단 오차가 잘 이해가 안 되긴 할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는 여기까지 고려를 했던 거죠. 즉, 더 테일러 전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은, 예, 에러를 타임 스텝의 제곱에 비례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간의 크기가 똑같더라도 모델 에러를 줄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쯤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 y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어떻게 가져와요?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이런 모양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랬었죠. 아까 0.5t a의 t의 마이너스 b의 y 이런 식으로의 형태가 있었는데요. 예,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표현을 했죠? y 닷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y 닷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t랑 y 값을 넣어주면은 이 값을 통해서 바로 구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더블 닷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하죠? 여기를 한 번 더 미분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럼 미분시켜 버리면 어때요? y 닷이 되겠고요. 시간에 따라서 미분했기 때문에 a가 되겠고 b의 y 닷이라고 될 수 있겠죠. 즉 뭐예요? a 값 알고 b 값도 문제에서 어차피 줬을 거고요. 그다음에 y 닷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구해온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되죠. 즉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y 더블 닷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델에다가 이런 거를 확장을 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겠습니다. 물론 같은 방식으로 어때요? y 트리플 닷도 계산이 가능하겠죠. 근데 y 트리플 닷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닷 사라지고 b의 y 닷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4번을 하시게 되면은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기 때문에 모델을 절단하는 거에 있어서의 차이가 그다지 많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기까지 저는 하라고 하면 이런 시스템인 경우에 여기까지 2차까지 고려를 해주시면은 오차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는, 즉 절단 오차 문제를 많이 극복할 수 있는 오일러 기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다음 장에서 배우실 룬지쿠타라든지 호엔 메소드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적어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y 값은 기존의 함수 값에서 기울기랑 2차 미분, 그다음에 n분의 1차 미분한 것들에 대해서 n차 미분한 거죠. 여기가 사실은 함수 값이 한번 1차 미분했던 거니까요. 여기 2차 미분이 되겠고요.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오일러스의 법에서는 나머지들 저희가 여기까지 고려를 했다고 치면 나머지들은 사실은 이만큼은 국부 절단 오차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만약 h가 충분히 작다면, 그러니까 타임 스텝이 적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만큼만 고려하고 나머지 항은 고차항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에러가 이 정도가 내포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오차는 OH의 간격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것도 당연히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전체 오차는 H를 작게 하면 할수록 줄어든다 라는 것들도 존재를 하겠고요. 미분 방정식이 해가 선형인 경우에는 정해를 산출한다 라는 말인데요. 이게 해가 선형이라는 소리는 뭐죠? 기울기가 yt 플러스 p가 1차인 경우에는 항상 정해가 나온다. 오일러법은 1차 방법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서 이 부분은 그렇게 깊이 얘기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일러법의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 살짝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안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오차를 좀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 이 오일러 메소드가 항상 완벽하게 작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되게 터무니없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차가 커지는 게 너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야, 그게 정확하게 풀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케이스들도 존재를 하겠고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테일러 전개를 기반으로 초기값 문제를 갖다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급수를 얼만큼 저희가 차용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 정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차가 이렇게 기하급수로 증가해서 수치해가 불안정한 경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아주 간단한 경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시간에 따라서 y의 변화량은 보시는 것처럼 y 값의 선형에 비례한다라는 값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의 솔루션은 다음과 같이 y는 y0 exponential minus at를 갖고 있고요. t가 무한으로 갈수록 이 함수값은 y는 거의 0에 근접한 게 아니라 얼마로 가야 되죠? 잠깐만요. 저 0으로 가는 거 맞죠? 네, 그래서 0으로 가는 것을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요. 우리가 오일러법 같은 경우를 쓰게 되면은 원래 다음 스텝에서의 함수값은 초기 값에서 이렇게 변화량만큼에서의 차이만큼에 의해서 더해진다라는 게 오일러 함수법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갖다가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함수의 변화량 자체를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여기서 마이너스 AY를 갖다가 차용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AY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 한번 묶어줘 보겠습니다. Y는 그때 한거죠. I를 써야 되니까 I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1 마이너스 AH로 갖다 묶여주시게 되겠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솔루션 이미 알고 있습니다. t가 계속 갈수록, 즉 i가 i 플러스 1을 거쳐서 계속 쭉쭉쭉 무한대로 갈수록 이 yi는 얼마로 가야 되나요? yi 플러스 1은 계속 0으로 가야 된다라는 솔루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한번 여기 살짝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여기의 값에 따라서 이 값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A가 양수다라는 조건을 안 해주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0으로 안 갈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으니까 양수다라고 좀 가정을 해준 상태에서 봤을 때 어떤가요? 1 빼기 AH가 뭐보다 크면은 1보다 크면은 어떻게 되죠? 원래 값에다 1. 얼마라고 곱해주면 이 값은 정말 계속 조금이라도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즉 우리는 0으로 가야 되는데 값이 좀 줄어들거나 그래야 되는데 값이 계속 발산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얘는 적어도 1보다 작아야지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점점 지수적으로 0으로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가 되는 거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을 확대인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즉 얘의 절대값의 크기가 여기서는 이제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절대값을 안 고려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절대값이 1보다 크게 되면 해는 어쨌거나 발산을 합니다. 플러스 발산 혹은 마이너스 발산을 둘 다 G의 절대값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일러 방법이 불안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저 1-AH가 어때요? 1보다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뭐예요? 1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혹은 1이거나. 적어도 근데 1이면 안 되긴 하죠. 사실 0으로 가야 되니까요. 1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해서 캔슬 지워주시고 AH는 0보다 크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사실 조건을 당연히 만족하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H를 갖다가 스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값이 사실 우리가 시간 스텝을 음수로 가져가진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사실 만족은 할 것 같은데요. 특정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해가 발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뭔가 이상한데?
예, 어쨌거나 수치기법에 무관하게 오차가 항상 증가하는 방정식 같은 경우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일 컨디션이라고 하겠고요. 우선 부정확성한 거랑 안정성은 사실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확한 방법도 안정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트랩을 살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일러 메소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그 함수의 시간에 따라서 변화율을 꼭 갖고 오셔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임 스텝을 어떻게 갖고 오실지를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초기랑 말기의 죄송합니다. 타임 구간을 갖다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초기 값이랑 말기 값, 끝나는 시간대를 구간을 좀 알았으면 좋겠죠. 무한대로 계산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당연히 초기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 y0랑 타임 스텝 h를 주셔야지만이 문제를 풀릴 수가 있겠고요. 나라진 이거는 변수가 충분히 안 들어왔을 때 잡으려는 거고요. 시간 t라고 하는 것은 초기 ti에서 tf까지 스텝 h만큼 해서 스팬을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 개수가 length t에서 전체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도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래가지고 t의 n번째 값은 tf보다 작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에다가 그 하나 추가해서 tf를 마지막에 넣어주셔서 n은 n 플러스 1이다 해서 데이터 하나를 더 넣어준 거네요. 마지막 시간까지 넣어주려고요.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뭐죠? 우리가 y라는 것은 데이터를 쭉 저장을 해주셔야겠죠. ti에서 tf까지 전체 데이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체 데이터 개수를 once라고 해서 11111을 10개 혹은 n개 채워서 줄 거고요. 거기다 y0를 곱해서 초기 값을 다 입혀줍니다. 솔직히 y0 해줄 필요는 없는데 어쨌거나 첫 번째는 y0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여기서 업데이트가 되겠죠. i가 1부터 전체 데이터가 n개니까 한 개 빼준 데이터를 해주죠. 왜냐 첫 번째 거는 데이터를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y가 1일 때는 첫 번째 데이터에다가 더하기 dt분의 dy 그 다음에 그때의 타임 스텝을 하나 곱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dt분의 dy라는 함수를 우리가 인풋으로 받아왔겠죠. 펑션 핸들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때의 초기 값에 해당하는 초랑 그때 초기 값을 넣어주시면 dt분의 dy가 계산이 될 거고요. 바라지는 더 추가적으로 넣을 게 있으면인데 없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시간에서 t라는 거의 타임 스텝은 엄밀하게는 타임 스텝만 줘도 되긴 하는데 여기 타임 스텝이 아니었네요. 그때 위치랑 전 스텝의 타임 스텝은 만약 일정하게 가져갈 거기 때문에 사실 h라고 여기서 표현을 해줬어도 됐는데 혹시 h가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풀어주시게 되면은 변하는 다양한 가변성 있는 타임 스텝에 대해서도 문제를 용이하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트랩 코드 너무 단순하죠? 이런 식으로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dt분의 dy라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4 exponential 0.8 t의 마이너스 0.5 y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때 오일러 메소드로 OD를 푼다는 오일러 OD 메소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dt분의 dy라는 상미분 방정식을 넣어주시고 0초부터 4초까지 초기 값은 2고요. 타임 스텝은 1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부터 4까지 1초씩 풀어주고요. 그때 해당한 초기 값 2은 당연히 줬기 때문에 2가 그대로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 스텝에서 매 스텝마다 이렇게 풀려서 나올 텐데요. 물론 얘는 항상 에러를 내포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1차 함수가 아니면 항상 에러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타임 스텝 델타 t, h 혹은 얘를 갖다 조금 더 줄여서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일러 방법에서 이제 에러가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의해서 사실은 에러는 무조건 가져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에서의 도함수를 간격 전체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함수가 이렇게 가변하는데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갖다가 한번 구한 거를 이 타임 스텝을 멀리까지 계속 직선으로 쭉 가져가다 보니까 에러가 점점 누적이 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초기에는 일직선으로 갈 줄 알았는데 얘가 기울기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혹은 반대로 뭐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존재하겠죠. 증가하면 이렇게 더 해서 못 쫓아가는 경우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후엔 메소드라고 해서 간격 전체의 기울기의 추정값을 계산해 보는 거겠습니다. 즉 dt분의 dy가 그 위치 t0랑 뭐 y0의 그 위치에서의 기울기 값을 그냥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조금 고려를 해서 저 기울기를 조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게 후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냐라는 건데요. 간격의 두 끝점을, 즉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그 점에서의 도함수를 동시에 다 사용을 해서 시작점에서의 기울기가 컸다면 끝점에서의 기울기 줄어들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울기는 이 둘 사이에 중간으로 가면은 딱 만나지 않았었을까? 라는 그런 아주 간단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장점은 뭐죠? 우리가 이 오일러 메소드는 그 위치에서의 기울기만 알면 됐지만은 이 후엔 메소드는 사실은 그 다음 스텝에서의 기울기 값도 같이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갑자기 좀 고민이 되죠. 어떻게 다음 스텝의 위치에서의 기울기를 알지? 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즉 뭔가 한번 오일러 메소드로 계산을 한번 한 다음에 그 위치에 가서 그 위치에서의 기울기 값을 갖고 온 다음에 다시 그 기울기를 평균이라든지 뭔가를 내서 다시 보정을 해서 그 다음 스텝을 가야 되니까 뭐예요? 계산이 한 번 더 필요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즉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위치에서 이 슬로프를 썼기 때문에 이 다음 스텝을 쭉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위치에서 기울기를 알았다고 하면은 나는 이 두 개의 기울기를 평균을 냈을 텐데 그러면은 일로 잘 갈 수 있지 않겠었느냐, 조금 에러가 많이 줄어서 가지 않았었겠느냐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다고 할지라도 기울기의 변화율의 두 개를 안다고 하면 뭐죠? 사실은 엄밀하게는 커베처를 알아오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 커베처를 알았으면은 커베처의 그러니까 기울기의 변화율을 알았으면 갔을 텐데 사실 이 기울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도출을 해왔다고 할지라도 얘가 아마 3차 이상 정도 되는 함수에 대해서는 누적된 에러를 뭐 줄일 수는 있지만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그냥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위치에서의 함수의 변화율의 값을 했다. 즉 뭐예요? 함수의 두 번 미분한 것, 즉 커베처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가져온 거잖아요. 즉 테일러 익스펜션에서 저희가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값에서 dt분의 dy의 델타 t, 그 다음에 뭐죠? dt분의 d제곱에 한 번 더 미분한 거에 델타 t의 전체 제곱 2 팩토리얼 뭐 이런 거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즉 사실 얘를 구해온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하나 더 추가시켜줬다. 즉 절단 오차를 줄여줬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간격의 시작점에서의 기울기 먼저 구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선형적으로 외삽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초반에 함수를 구해줄 텐데 어떻게? 저희 초기 값에서 그 위치에서의 기울기 아시고 타임스텝만큼 가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가 있긴 하는데요. 뭐 이런 느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줬는데요. 문제는 구한 게 아직 해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거기에서 그만큼 가준 다음에 그 점에서의 기울기 여기에 있다면은 y 플러스 i 플러스 1을 다시 구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때 함수값이 좀 필요해서 쓴 거고요. ti 플러스 1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ti에다가 델타 h만큼 이동을 한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의 기울기를 다시 구해줍니다. 그래서 구해주신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i에다가 나는 델타 t, h는 그대로 적어주실 거고요. 델타 t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yi 혹은 dt분의 dy 이렇게 그 y가 yi일 때 라고 했던 이 기울기를 갖다가 아니야 나는 기울기의 평균값을 잘 써볼 거야. 그래서 i 플러스 1과
더하기 y의 i를 동시에다 평균을 써가지고 구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수정자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엄밀하게는. 후엔 메소드 같은 경우에 간략하게 정리를 하시면은 먼저 예측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 오일러 메소드를 써가지고 가면은 사실 적인데 그 위치에서 기울기 어차피 오일러 메소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음 스텝을 위해서 구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한 거를 갖다 다시 봤더니만 이만큼 보정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보정을 해가지고 다시 그 간 위치에서 그리고선 사실 뭐죠? 다시 기울기 다시 구해야 되죠? 그 다시 구하는 과정을 조금 하겠습니다. 즉 계산 과정이 오일러 메소드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은 풀이 속도가 반절 이하로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수정자 후엔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수렴 종료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느낌이 하나 이상하죠. 나는 수정을 했어요. 근데 아까 내가 초기값 내서 다음 스텝을 하나 예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해서 이렇게 갔는데 제로 했는데 기울기야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바꿨더니만 점 여기인 것 같아 했는데 여기서 기울기 다시 구할 수가 있죠. 그랬더니만 우리 아까 이렇게 했는데 기울기 다시 하자고 했는데 여기 수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 바꾸자. 그럼 또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다음 점이 찾아지겠고 다음 점이 찾아지는데 어때요?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는 게 의미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즉 상대적으로 에러가 얼만큼 되면 이제 멈추자라고 했는데요. 아까 제가 한 번만 이 과정을 거쳐도 시간이 반절 배로 걸릴 거라고 했었는데 이 과정을 지금 몇 번 하고 있나요? 바로 J번 혹은 N번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N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임 스텝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얻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얼마까지 더 하겠느냐 라는 게 사실은 좀 의미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꼭 좋게 수렴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어쨌거나 오일러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 후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이 기울기를 계속 수정을 해줘 가지고 최종적으로 거의 완벽할 정도로 다음 스텝을 예측을 잘 해주고 있는 방법이 된다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트렁케이션 에러를 이제 줄이는 방법이었긴 했는데 한 번만 해도 사실 에러가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이걸 더 여러 번 반복을 해주시게 되면은 꽤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엄밀하게는 이 반복이 여러 번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기울기 값을 첫 번째 위치랑 두 번째 위치에서 기울기 값을 계속 바꿔주잖아요. 근데 바꿔줄 때 그 전 정보를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두 번째가 아니라 사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당하는 정보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세 번째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 게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되면서 거의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의 트렁케이션 에러를 지워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수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엔 메소드를 갖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y 프라임은 4 곱하기 2에 0.8t에 마이너스 0.5y라는 문제가 있겠고요. t는 0부터 4초까지 스팬을 해줄 거고요. 타임 스텝은 당연한 거겠지만 일씩 추가를 해서 보겠습니다. t가 0일 때 y는 2라는 걸 알고 있고요. 수정자 반복을 하기 위해서 0.1%라고 하는데요. 스케매틱 잠깐 보겠습니다. 0에서 1로 가기 위해서 먼저 1로 예측을 오일러 메소드를 써가지고 먼저 수정자를 해주셔서 예측을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후엔 메소드를 써가지고 수정자를 거치셔가지고 계속 이 위치에서의 초기 첫 번째 y0인데요. 첫 번째 스텝이 아니라 첫 번째 n번째 스텝까지 반복을 해주셔서 충분히 얻으신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에서 첫 번째를 얻어주시고 이것도 계속 n번 반복을 해주셨고 세 번째도 똑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위치에 첫 번째에서 n번째를 얻으신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됐죠? 쭉 얻으셔서 네 번째, 첫 번째 쭉 얻으신 다음에 반복을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를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의 솔루션으로 구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생각만 해도 계산이 엄청 많을 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t가 0일 때 0초랑 그다음에 y0가 2였죠. 넣어주시게 되면은 프라임을 넣어주시면은 그때의 기울기는 3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y의 첫 번째인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초기 값이 2였고요. 기울기는 3이 되겠고 타임 스텝은 1이었기 때문에 5. 이건 오일러 메소드랑 똑같습니다. 했는데 5가 아니야.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다시 구해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를 넣어서 t가 1일 때 넣었을 때 구해보니까 기울기가 6.4인데 기울기가 3에서 6.4까지 변화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중간에 해당하는 4.7로 가면 좋지 않았었을까? 라고 해서 그걸 업데이트를 해주시게 되면은 2 더하기 이게 3이 4.7로 치환이 된 거죠. 1 넣어줬을 때 6.7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차를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 해서 어떻게 되죠? 6.4랑 6.70 죄송합니다. 6.7과 그때의 함수값이 여기 5였죠. 그래서 5랑 6.7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의 상대적인 에러는 28%나 된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반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그때의 위치에서의 6.7을 넣어서 기울기를 도출을 해주셔서 그의 평균을 내서 구해주시면 6.2였는데요. 5 혹은 전 스텝에서의 6.701과 비교를 했을 때 에러는 6.7%. 즉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줘야겠죠. 그래서 6.20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6.38이겠고요. 그때는 1.66% 정도로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해주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초기값 2라고 줬고요. 오일러 메소드는 사실 5, 11, 25, 56으로 해서 이렇게 에러가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후엔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계산을 한 거 보시면 어떻죠? 1.66%니까 6.275, 6.38 안 나와서 비교를 할 수가 없겠네요. 반복을 하면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을 수렴을 한 걸 찾아보니까 6.36, 그 다음에 15. 얼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솔루션을 찾아가는 방법이 되겠고요. 어때요? 참값과 비교했을 때 오일러 메소드는 56밖에 안 나는데 거의 77로 계속 반복을 해서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복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딱 한 번만 만약에 했다라고 쳤을 때 2에서 6.7에서 83이긴 한데요. 반복이 없으면 사실은 뭐예요?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오차가 꽤 크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어때요? 오일러 메소드는 24%지만은 10.62로 그래도 에러가 반절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터레이션을 많이 할수록 거의 근접한 게 갈 수가 있긴 한데 이 메소드도 사실은 이제 트렁케이션 에러를 2차 커베천, 2차 미분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고요. 사실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저희가 먼저 초기값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오일러 메소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오일러 메소드를 했더니만 이제 이렇게 에러가 많은 풀이 방법이 됐는데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타임 스텝을 줄이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도 바로 트렁케이션 에러, 모델의 절단 에러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후엔 메소드를 써가지고 기울기를 조금씩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에러를 줄이는 방법이 있었지만은 계산량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오일러랑 후엔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컴퓨터한테는 사실 이런 단순한 계산은 어렵지 않게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도 있습니다. 즉 오일러 메소드, 만약에 후엔 메소드가 계산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터무니없이 많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일러 메소드의 타임 스텝을 줄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줄였을 때 계산이 늘어나는 거랑 이 후엔 메소드 타임 스텝을 저렇게 가져갔을 때 늘어나는 정도가 사실은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엔 메소드를 쓸 수도 있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후엔 메소드의 국부 오차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